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경제학의 모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어떤 식으로 시작됐고,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떤 성격으로 투영됐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본래 경제학이라는 건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을 다룬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학을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로 가득 채워진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경제학을 경제학적 모델로 접하기보다는 그 상위 단계인 인간을 위하여 사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경제학의 진짜 공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성인들은 어떠한 국가가 이상적인지를 생각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플라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요. 플라톤이 꿈꿨던 이상 국가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진 국가입니다. 노예와 생산자와 통치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것이죠.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영혼의 색깔이 다르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동의 영혼을, 생산자는 은의 영혼을, 통치자는 금의 영혼을 지닌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금의 영혼을 지닌 통치자라 해서 마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플라톤이 꿈꾸는 이상 국가대로라면 통치자는 화려한 궁전 같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유재산이 통치자를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통치자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철인왕이 되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플라톤 이후에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인간의 사유재산을 인정했는데요. 이런 태도와 더불어 상품과 상품이 교환되는 관계에서도 특히 화폐의 역할을 눈여겨보았죠. 즉, 사유재산과 이를 미천으로 교환하는 시장에 대하여 호의적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이러니하게도 상업을 우려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업이란 필요 이상을 통해 이익을 얻는 비자연적 거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업을 통하여 막대한 이윤을 벌었다는 것은 반대로 누군가는 막대한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기에 상업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특히 지독하게 악으로 규정지었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고리대금업입니다. 돈을 빌려줘서 이윤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수긍할 수 없다는 태도였죠. 이런 고리대금업을 향한 비판의 태도는 중세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중세시대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도 고리대금을 죄악시 여겼죠. 하지만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악이다라는 생각도 점차 허물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의 변화는 당시 성직자들 안에서도 생겼습니다.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은 나쁘지만 돈을 빌려줄 때 포기했던 이익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이자는 합당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자를 받더라도 합리적인 이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사유재산과 상업이 인정되고 발달하면서 상인이라는 계급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인은 국가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줌으로써 통치자에게 두터운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즉, 상인과 통치자의 동맹이 시작된 것이죠. 이를 중상주의라고 합니다. 대략적인 중상주의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인이 이로우면 국가도 이롭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만이 옳다. 수입은 해롭다. 라는 식의 전제가 중상주의자들의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수출만이 옳은 것이고 수입은 해로운 것일까요? 수입이 줄고 수출이 늘어나면 상인에겐 좋은 일입니다. 반대로 수입이 줄어든다면 국민들은 품질이 좋고 값싼 외국의 재화들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억지로 자국 상인들로부터 재화를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모든 면에서 상인에게만 이롭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상주의 이전까지만 해도 시장에는 엄연한 도덕과 윤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상주의는 도덕보다 돈을 더 강조하였고 돈을 새로운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죠. 기사도 정신은 경제학자와 계산기가 이어받았다. 그와 함께 유럽의 영광은 자취를 감추었다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중상주의를 봤다면 이번에는 중농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농주의를 주장했던 사람 중에는 프랑스와 케네가 있는데요. 프랑스와 케네는 중농주의야말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경제학적 모델은 다음과 같은데요.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하여서 많은 잉여물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잉여물로 벌어들인 이윤을 가지고 지주들에게 지대를 지불하겠죠. 지대를 받은 지주들은 여러 가지의 물건과 사치품들을 제조업자에게서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자는 벌어들인 돈으로 먹을 음식을 농부에게서 구입합니다. 결국 경제란 농부로 시작해서 농부로 귀결되는 셈이죠. 농부의 이윤이 클수록 경제도 덩달아 성장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케네는 국가 부를 증진시키기 위해선 중상주의가 아닌 중농주의이어야 함을 어필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천적인 방법으로 세금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당시에는 세금 대상이 귀족이 아닌 농부들이었습니다. 만약 세금을 농부가 아닌 귀족으로부터 내게 한다면 농부는 여유로운 자금으로 더 많은 농업에 투자하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물론 프랑스와 케네의 이 같은 주장은 귀족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앞서 우리는 도덕과 윤리의 시대를 거쳐 중상주의와 중농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색다른 방법으로 경제학을 접근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애덤 스미스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경제를 부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인간의 이기심을 내세웠습니다. 인간 이기심대로라면 사회 질서가 붕괴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과는 반대로 이기심이 사회를 잘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관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이기심을 추구할 수는 있겠지만 기저부에는 도덕과 윤리가 깔려 있어야 함을 애덤 스미스는 강조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덕과 윤리는 사라진 채 이기심만을 내세운 자본가들이 우후죽순 생기게 됩니다. 그칠 줄 모르는 노동 강도 및 노동 시간과 어린아이까지 동원하여 노동을 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근무 환경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열악한 그 자체였죠. 이때 거침없이 질주하는 자본주의를 바라보면서 브레이크를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시대를 꿈꾼 사람들이죠. 이후에 나올 카를 마르크스는 이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명칭을 붙입니다. 바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서 샤를 푸리에, 로버트 오먼, 앙리드 생시몽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꿈꿨던 공동체를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구성원 모두가 협업을 통한 조화로운 공동체를 꿈꿨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염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더 나아가 과학적으로 자본주의를 분석하고 사회주의를 설계한 철학자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은 현 시대에도 진행 중이고 특히 그가 쓴 자본론은 전 세계 경제학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죠.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카를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상품 가치란
노동자가 투하한 노동 시간이다라고 노동 가치서를 주장했던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상품의 가치가 노동자가 일한 노동 시간으로 결정됨에도 그만큼의 이윤을 받지 못한다고 마르크스는 주장했죠. 그렇다면 받지 못한 임금은 누가 가져간 것일까요?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자본가들입니다. 하루 8시간 일을 한 노동자의 임금은 5시간만큼의 보상인 것이고 나머지 3시간의 임금은 자본가들이 착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런 착취에 시달린 노동자들이 끝내 폭발하여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노동자들의 혁명 분위기란 좀처럼 생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본주의 안으로 노동자들이 흡수되게 되었죠. 이유인즉 국가의 복지 정책과 실업급여 같은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생기면서 자본주의는 붕괴되기는커녕 더욱 강성해져 갔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경제학의 모험이라는 책의 챕터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르크스 이후의 다양한 경제학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도 어떤 식으로 경제학에 접근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